조명이 좋나요? 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영어과 한승덕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마 이제 저랑 상담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춥죠? 그렇죠? 자, 뭐 제가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얘기할 부분은 이제 영어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 15분 정도 간략하게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들이 생각할 때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아마 대학을 잘 보내는 학원 아닐까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자기가 다니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 아닌가요? 그죠? 아마 이제 입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좋은 학원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한 포인트는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오셨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담아서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파트는요, 이제 영어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요번에 수능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을 주변에서 이렇게 본 거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으셨냐면, 너무 어렵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과를 한정시키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절평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다라고 2017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즉, 영어는요, 그러니까 1등급이 다른 과목은 4%가 1등급이고요, 11%가 2등급이에요. 근데, 자, 영어과는요, 그 퍼센테이지로 나뉘지 않고 90점 이상만 맞으면, 80점 이상만 맞으면 등급이 정해져요. 즉, 100점과 90점이 똑같습니다. 89점과 80점이 똑같아요. 이걸 이제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절대평가인데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보통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면 한 7.6%, 한 7% 정도가 1등급이 영어 나와요. 근데 올해는 아시나요? 한 4.6% 나왔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이유들은 분명히 있었죠. 그죠? 자,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다. 그 다음에 영어는 뭐 킬러 문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지만 이 킬러 문항뿐만이 아니라 뭐 순서 삽입,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 삽입 문제가 요즘에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설명 여기 지금 제가 문항에 대한 것까지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뭐 문항에 대한 거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준비한 건 있지만 생략하고 이렇게 좀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등급 간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1, 2등급, 3, 4등급 그 이하.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부모님들이 더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영어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이들이 좀 위험한 아이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과 최상위급 그룹이에요. 이과에서 늘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 위험해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3등급이 나오는 아이들 부류가 위험합니다. 두 부류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1등급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영어가 4%가 아니라 9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 문항은 2점짜리와 3점짜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3점짜리 한 2문제, 2점짜리 한 3문제, 두세 문이니까 한 4문제 정도만 틀리면 1등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과 아이들은 수학과 바탕에 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 절대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놓쳐요. 얘네들이 언제 놓치냐면 쭉 가다가 한 9평 정도 오면 9평에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몇 점을 89점을 맞아요. 1등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류가 한 부류 위험하고요. 또 한 부류는 3등급이 나온 아이들입니다. 왜 3등급이 나온 아이들이 위험하냐면 3등급 아이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느낌으로 풉니다. 근데 그 느낌으로 푼 아이들이 자, 이 수능에서는 거의 다 망합니다. 느낌으로 얘네들은요 2등급까지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찍어봤다는 건 자기 등급이에요. 너 영어 어느 정도 해? 2등급은 나와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수능에서 자기가 어떻게 기대하냐면 2등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걔네들 거의 4등급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는요 선지에 있어요. 우리 요번에 많이 들으셨죠? 매력적 오답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 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그죠? 4등급 이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고요, 듣기를 다 맞추셔야 돼요. 37점.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요, 28문항인데 쉬운 문항, 11문항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답률이 85% 이상이에요. 그러면 37점과 11문항을 맞히면 22점, 59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가 17 문항이 남습니다. 그 문항에서 찍어서 하나 안 맞힐까요? 그럼 무조건 4등급은 나와요. 그죠? 지금 5등급 이하라고 하는 아이들은 공부하실 때 듣기를 다 맞히는 것과 쉬운 11개 문항. 이건 85% 이상 맞출 수 있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등급이 되나요? 3, 4등급에 있는 아이들은요, 일단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2월까지 1학년 이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 독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텍스, 구문 독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내신대 시험을 보잖아요. 교과서 열심히 했고요. 국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수도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바꿔요. 단어를 바꿉니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지만 교과서 단어, 모의고사 단어를 바꿔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제 제일, 선생님이 쉽게 될 때 주제문을 찾아라, 제목을 찾아라, 그럼 선지가 다 영어예요. 내용을 파악해놔요. 근데 아이들이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답을 못 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보면 3페이지가 대입학 문제예요. 21번, 22번, 23번, 24번. 이게 대입학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선지가 영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헤매요. 그래서, 자, 단어만 열심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유형풀이는, 그죠?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방학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제 듣는 학생들도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 그죠? 그 부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신텍스 공부를 조금 더 특별히 많이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 방학에 단어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문 독해와 함께 가야 된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는 안 푸냐? 아닙니다. 일주일에 저희들이 2편씩 풀 거예요. 그죠? 그 작업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등급인 아이들, 1, 2등급인 아이들은요, 특히 1등급인 아이들은, 영어 공부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죠? 수학하다 보고, 그죠? 과탐하고, 국어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영어 공부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잦다 보면 아이들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놓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1등급을 못 맞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자, 모든 등급에 상관없이 단어는 꾸준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1등급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를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겨울 방학 동안에 단어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구문 독해 열심히 하시고요. 문제 유형 풀이는 저희들이 학원에서 일주일에 2편씩 풀게 될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1등급에 와 있는 친구들은
시간 투자를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3학년이 되면, 자, 하나 좀 기쁜 소식은, 자, 영어가 올리기 제일 쉬운 과목. 영어를 혹시 포기했던 친구도 있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최저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죠? 자, 방학 때 제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학생들, 2학년, 3학년 된 학생들, 자, 내신 성적과 수능, 대학까지 꼭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자. 나중에 과목 간의 질문은요, 한꺼번에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수학, 박대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학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곽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학은 크게 제가 저랑 한 분이 더 계셔서 저는 시험에 대한 난이도 분석 이런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항 분석은 뒷분이 뒤에 들어오시는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올해 봤던 수능이 어떤 기조로 나왔는지,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됐던 게 킬러 문항이 있냐 없냐, 그거 어머니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난이도 분석은 제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채점 결과예요. 근데 제가 이걸 넣는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어머니들 뉴스 보셨겠지만 만점자 학원 홍보관이라고 보셨죠? 그 친구가 나온 학원이 시대인지 학원이거든요. 제가 이 가채점 결과 놓은 건 시대인지 학원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나왔던 내용들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능 가채점이 147점 나왔거든요. 이건 시대인지 학원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48점이 나왔습니다. 미적은. 그리고 재밌는 건 학통이 140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38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실질적으로 미적하고 학통하고 벌어진 점수가 11점 차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면, 표점의 만점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기하는 142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만점자인데 기하에서 만점자가 수능에서 미적에서 2개 틀린 친구를 절대 역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하를 만점을 맞더라도 수능 2개를 틀린 애보다도 밑에 점수를 받게 됩니다. 등급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하를 선택하면 굉장히 불리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게 확통이기 때문에 확통은 아예 한 4문제를 틀리더라도 절대로 미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확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변별력이 완전히 무너진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시험이 재수생이 가장 많이 들어온 시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94, 95년 제외하고 올해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수학에서 변별력 확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확통, 미적, 기하를 봤을 때 확통이 미적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수가 응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 무너졌어요. 그래서 확통이 19만 명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미적을 21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그러니까 미적이 훨씬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최상위권 애들이 확통을 보지 않고 미적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적으로 몰리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확통을 하는 친구들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하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올해도 17,000명 정도밖에 응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과목 특성상 아니면 과 특성상 그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과들만, 아마 그런 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그 친구들이 선택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점점 추세가 아마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거는 가채점 결과입니다. 근데 2023년도까지는 실질적인 분석 결과예요. 그리고 9월까지도 실질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을 봤을 때 올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확통과 같은 경우는 만점 1등급 컷이 94점 나왔습니다. 근데 미적은 81점이에요. 근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라고 말씀드렸냐면, 시대인지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수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도 다른 지역 애들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어머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 자료를 넣는 거고 어쨌든 수준은 눈을 높게 공부를 하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적의 등급 컷이 81점에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2등급 정도를 맞고 싶다라고 하면 5문제 정도는 덜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80분 정도 맞으면 2등급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1등급 컷이 81점이에요. 이러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어머니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 자체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확통하고도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확통을 선택하는 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은 한 번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2등급까지는 점수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가 3등급 때가 되면 예전 점수랑 거의 비슷해져요. 이 말은 상위권 애들이 많이 갈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등급부터서는 그냥 예전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획기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 위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바뀌는 구조를 지금 띄고 있다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2번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발표된 건 1.3%, 1.4%예요. 정답률 자체가.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4% 정답률을 갖는 문제가 튀어나왔다라는 건 이게 과연 킬러 문제가 아닐 것인가라는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 교육부에서 킬러 문제라고 정의를 내린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지나친 추론을 요하는 문제들은 배제시키겠다. 두 번째는 3개의 단원 이상이 융합된 문제는 배제시키겠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공교육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배제시키겠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출제되면 이건 배제시키겠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거의 없었어요. 세 번째는 역대 지금까지 수능 봤을 때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 출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슨 이유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개 이상의 융합된 문제를 제외하겠다. 솔직히 이 문제가 킬러 문제는 맞아요.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개의 단원이 융합돼서 나오면 그게 킬러 문제인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지나친 추론은 배제하겠다인데 올해 수능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프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통은 그래프 추론 문제가 4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면 올해는 8문제, 9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과연 킬러 문제를 없애는 거냐 안 없앤 거냐에 대한 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모평을 봤을 때 6월 모평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죠. 6월 모평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9월 모평에서 6월에서 갑자기 킬러 문제 없앤다고 얘기하고 9월 모평이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표점 만점자가 2,500명이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서 만점자가 612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월에 내놨는데 시험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변별력 확보가 안 돼.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네 해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낼까 했는데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3개를 배제한다 해도 그 3개를 배제시킨 건 맞는데 추론,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수학 문제가 추론이에요. 근데 그 추론 문제가 워낙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감할 때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저기 보시면 공통문항의 22번도 그 정답률이 1점대라는 거, 1%대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그래프 추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수능이 나오고 나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 EBS가 그날 바로 보도자료를 내요. 근데 그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냈냐면 9월 모평과 비슷하게 변별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저는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많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어려웠던 수능 중에 하나가 올해 수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킬러 문제가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다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킬러 문항의 번호가 정해지고 그 문항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킬러 문제로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추론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넓게 다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모평을 보고 아이들한테 야 이렇게는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EBS에서 하지 않았던 걸 해요. EBS 온라인 모의고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온라인 모의고사 난이도가 극악이었어요. 애들이 풀 때도 어렵다. 그래서 이건 과연 뭘까 했는데 요번 수능이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공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변별력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렵다라기보다 넓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조금씩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147점, 14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48점 미적이 표점 만점이고요. 얘는 138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차 자체가 10점 이상 벌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확통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에서 몇 개 틀린 친구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변별력은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 자,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럼 절대로 확통을 선택하지 않겠죠. 또 하나, 이 지금 미적이 자꾸 선택이 되는 이유가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과탐에서 2과목이 그렇게 대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담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점, 내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미적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이제 길게 보셔야 될 내용이고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9월 모평에 만점자가 2,5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쉽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능에서 600명대를 줄인 이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이 9월 모평을 보고 해볼 만한데 이랬다가 이제 세게 뒤통수를 맞은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런 시험이 된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최종평 말씀드리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과생들이 어쨌든 간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물론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이과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공계 쪽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필러 문항이 배제됐을까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련된 얘기는 내년에 모의고사를 저희가 보고 나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넓게 많이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다 라는 거는 팩트 같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많이 무너지는 시험이어서 올해 수능 잘 모르겠고 내년 수능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측이 잘 되지 않는 시험이에요. 예전과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몇 번 보면 그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가 보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기조를 바꿨잖아요. 6월 달에서 넘어가면서 9월 모평 쉽게 나왔다가 수능에서 뒤통수 세게 맞고 그럼 다음 3월달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볼 때 이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마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님들은 체크하셔야 될 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확통하고 미적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수능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필러 문항 배제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요 문항 분석은 좀 이따가 저 뒤 이어서 최희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문항 분석 한번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 관련된 얘기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럼 뒤에 이어서 최희동 선생님께서 문항별로 분석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거 들어보시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다라는 그 라인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투랑 확통을 맡고 있는 최희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자, 처음에 이제 발표할 주제는 고1 수학의 중요성. 전에랑 틀리게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고1 공식 하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1부터 계속 누적되게끔 문제를 이제 출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고1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공식 하나만으로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존재하고 그 다음 이제 연계교재. 이제 연계교재라 하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떠냐면 한 번 풀고 끝. 더 이상 안 봐요. 왜? 문제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풀어야 되니까 이거 풀고 더 이상 안 봐요. 이거 다 언제 나오냐?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벌써 끝나요. 그리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7월 달, 8월 달에 거의 끝나요. 그 다음부터 다 안 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능 문제 21번이죠. 준킬러입니다. 근데 수능 완성의 페이지, 문제 위아래만 바뀌죠. 그리고 수능 문제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얘가 추원입니다. 얘를 갖고 움직여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수능 완성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 이제 확통 문제로 와서 확통 29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이고 단답형이고 얘는 4점짜리고 근데 조금 바꾸죠. 얘는 2개로 나누고 얘는 하나로 나누고 네. 수능 완성. 그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그러면 또 수능 완성에 비슷한 문제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것만 공부한다? 그럴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다시 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 변형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요. 이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시 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올려야죠. 물론 여기서 이제 쉬운 문제는 배제시켜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줄어들죠. 그럼 연습할 수 있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적분에서 27번 문제 27번부터 이제 3점짜리인데 어렵습니다. 이제 4점짜리라고 어렵고 3점짜리가 쉬운 게 아니라 이제는 3점짜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2번부터 4점짜리인데 옛날에는 12번, 13번까지는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12번부터 즉 그때부터 확 막힙니다. 시간 다 뺏기고 원래 빨리 풀고 킬러 문제를 갖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풀거든요. 한 문제를 20분 잡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쉬운 문제 3점짜리, 4점 초반짜리는 거의 45분, 5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킬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그게 무너졌어요. 12번부터 어려워요. 학생들이 12번부터 턱턱 막혀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 솔직히 뒤에 함수 조금만 바뀝니다. T냐, 2의 T승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능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예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는 먼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먼저 이제 앞으로 시스템은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을 배웁니다. 그러면 숙제가 나가죠. 그러면 그걸 오늘 안에 처리해야 돼요. 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꼭 수업 전날, 그 수업 전날 숙제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3일 후 그때 기억나서 이렇게 숙제를 한다? 그러니까 숙제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업을 듣는다. 오전에 듣겠죠, 만약에 방학 때면. 그러면 오후에 그걸 숙제를 조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그게 시험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꼬박꼬박 그날 배운 걸 그날 숙제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숙제할 때 모르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조교들이 있어요. 조교가 방학 때 6명, 7명, 8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면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꺼려해요. 그래서 시험을 몇 번 보다 보면 숙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시험은 계속 봅니다. 매일매일.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국어.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점수까지 원하시면 점수까지 적어드립니다. 지금 다 아시죠?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날라가는 거. 예, 거기에 이제 점수까지 기재해서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예, 특별히 앞에서 다 해갖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 선생님입니다. 일단은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5개년 등급 컷인데 이게 2018년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2018년 이전에는 국어가 어느 정도 좀 할만했는데 2019년 그 수능부터는 국어가 영어 절대평가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등급 컷을 보시면은 2019년에 1등급 컷이 저렇게 되죠. 88. 쭉 보시면은 이제 2022년에만 좀 쉽고 지금 4년 연속 4년 동안 2022년 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국어의 추세고요. 상당히 어렵다 일단. 그리고 여기 2022년과 요 올해를 비교해 보시면 4등급 그 컷 아이들이 거의 한 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위치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4등급 컷에 위치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점수 차가 이렇게 됩니다. 한 17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워버리면 결국은 이제 좀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하는 깊이가 좀 없다 보니까 점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작년 빼고는 이런데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으로만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울 것이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어려운 지분 빼라, 킬러 빼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수능이라는 과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 밑에 응시율이 보이는데요. 한 2021년부터 화작과 엄매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여기 엄매라는 것은 문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문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 응시율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죠. 왜냐면 4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면은 4점 차이. 그러니까 실제 원점수 4점 차이고 표준 점수로 치면 더 큰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4점 차이라는 게 비슷한 아이들이 비슷한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그 의미가 있는 점수 차예요. 그래서 뭐 퍼센트가 이렇게 되니까 거의 중위권 4등급 아이들까지는 거의 엄매를 선택한다. 한 4등급 아이들까지는 1, 2, 3, 4등급 아이들은 엄매를 선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등급 퍼센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컷 아이들이 거의 중위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 60점 맞았는데 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60점 맞았지만은 시험이 좀 어려우면 절반보다 좀 더 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애들 점수를 보실 때 60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반보다는 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급컷이 이렇게 작년이랑 올해랑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도 수능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에 비해 16점 상승하였다. 자, 1등급을 보면 저렇게 되고요. 이게
만점 얘기입니다. 만점. 그 다음에 전년도 수능 대비 표준 점수 최고점자 수가 줄고 1, 2등급 구분 점수는 높아진 것을 볼 때 상위권 변별력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년도 그 1등급 표준 점수하고 2등급 표준 점수 3등급 표준 점수가 비슷하죠. 그죠? 근데 1, 2등급 표준 점수 차는 좀 나죠.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3등급 구분 점수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이 낮아져서 중위권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다. 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은 그러니까 만점 기준인데 전년도에는 국어가 134, 그 다음에 수학이 145였는데 올해는 국어가 이제 수학을 이제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그만큼 이제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고요.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따가 대표님께서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어 문항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학이 17문제, 비문학 17문제, 선택이 11문제. 그러니까 총 45문제인데, 문제는 시간이, 여기 이제 수능을 보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과거하고 다르게 시험지를 보시면은 빽빽합니다. 빽빽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시험지에 여백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빽빽합니다. 그리고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국어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독서 지문은 올해의 경우 좀 평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거 내지 마라 이래서 좀 평이했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지문은 평이했는데 문제가 어려웠다. 근데 중요한 게 EBS 연계가 5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EBS 교재를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은 4등급 정도의 아이들, 3, 4등급 아이들은 거의 한 지문을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다 못 풀겠어요. 그럼 막판에 가서 한 부모 끝나고 나서 전략을 세워주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면 너가 약한 게 뭐냐. 과학기술이 약하냐. 그럼 그 지문을 일단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일단 EBS 교재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고3이라는 게 되게 바빠요. 고3 그 애들 보면은 뭐 마지막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7월달부터는 원서 쓰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고3 애들이 수행평가도 엄청 시켜요. 여기 일산지역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되게 많습니다. 고3인들. 그러니까 EBS 교재를 채 3회독도 못하고 시험 보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EBS 교재를 반드시 열심히 봐야 한다. 그래야 지문을 다 풀 수가 있다. 문학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쉽게 내라라고 하는 바람에 문학을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지문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 과목은 이렇고요. 이제 재밌는 영상인데요.
재밌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올해 수능의 이제 문학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올해 수능 시험지를 아이들한테 벌써 풀렸는데요, 저는. 수능 기초반 아이들한테도 풀리고, 이제, 뭐, 몇몇 아이들한테 풀려봤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하여튼, 요즘에는 국어가 쉽지 않다. 과거에, 우리 딸은 국어를 읽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딸은 왜 국어를 못하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새 국어는 진짜 시험지를 한번, 사실은 오늘 이제 부모님들한테 한 지문을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영상으로 그냥 대체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1등급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휘력, 배경지식, 논리력 이런 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큰 틀에서만 제가 써놨는데요. 어휘력, 배경지식, 논리를 늘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나는,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제 이제, 레인이라는 학생이, 선생님 초연하다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휘가 약하면 글을 읽다가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초연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딱 막히겠죠? 또 정회라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하면 절대 45문제를 80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배경지식.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율이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이미 나왔다라는 걸 전제로 올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지문이 나와요. 배경지식도 중요하다. 사실 저 배경지식은 고1 과학과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고1 때 과학사회를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그게 사실은 국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좌우합니다.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문제집에 프린트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는 가급적 프린트보다 문제집을 계속 어떻게든 사게끔 하는데 그래야 계속 보게 됩니다. 공부는 반복이잖아요. 수학도 반복이고 다 반복입니다. 문제집에 형광펜으로 늘 색칠을 해야 되고 배경지식 계속 반복해서 지문을 계속 봐야 되고요. 기출문제 5개년은 기본이고 가급적이면 10개년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요. 논리는 평소 이제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해야 되고요. 나머지 3회도. 자, 끊임없이 공부는 반복이다. 이게 진짜 공부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같은 문제를 아까 수학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문제를 풀고 또 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